사람의 탈을 써서 이렇게 경악스러운 짓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동안은 정말 정신까지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긴 시간 내내 믿고 의지하면서 버텨왔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제 어리석음의 꾸짖음을 많이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작정을 하고 속이려는 건 눈치채고 놀릴 줄 아는데 그걸 파악하고 가나나 하지만 그래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삼켜야만 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쏘가리를 하다가 화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몸이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체질이 원래 그러다고 하는데 피부도 매우 창백하며 몸도 상당히 마르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유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크기도 컸고 결혼 후에는 잔병을 많이 치료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알레르기로 괴로워했어요. 그런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애할 때부터 그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병에 걸려도 뿌듯해하지는 않았지만 제 곁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고통받고 어려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프기도 했고 딱 보기에도 희한 하나 못 쓸 것 같이 생겼으니까 저희 집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로 하고 드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또 청개구리 근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잔병 치레가 많은 남편이 뭐 큰 병을 앓는 것도 아니니까 옆에서 지켜주고 보필하고 싶다고 박바구기면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뭐 많은 걸 파란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 만나서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리 어렵니? 아, 그 이 사지 멀쩡하고 그래 해봐야 남들보다 조금 심하게 감기 걸리고 하는 게 전부인데 평생 오래오래 함께 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요. 아, 그리고 세상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아간다면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고생을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결혼하고 나서 고생이 길이 열리기 뻔히 보이는데 지금 그런 짓을 하게 했다는 거야? 답답하다. 답답해. 세상 천지 이렇게 부모 말 안 듣고 엇나가려는 작정한 인간은 처음 봤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이거야.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왜 자꾸 반대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반대 의견을 비추셨느니라. 제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결정을 내릴 만큼 남편은 저에게 헌신적으로 굳는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다해서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내가 하자고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에게 수능 하루 전이도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고 나 선호 사상이 상당히 심하게 뿌리박혀 있는 상태를 기도했어요.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몸이 어릴 때부터 상당히 약했기에 병가를 내야 하는 일도 많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노력을 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열이 쉽게 올라 학교를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태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늘 걱정이 많았고 우리 아들이 장가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셨다는 소리예요. 어떤 여자가 하루 종일 골골거리는 남자를 만나 결혼할 생각을 하겠느냐,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시골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부모님께서는 더 볼 것도 없다며 화기애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게다가 연애 기간도 짧지 않았는데도 제가 옆에서 착실하게 남편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좋다고 하시는 반면 저희 집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밀어붙여 상견 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양가가 함께 모여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화기애애해도 모자랄 판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비실비실하다고 생각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꽤 보이셨지만 않으시고 쌀쌀맞게 구렸음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이고 남자로 하늘인 줄 아는 시댁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본인 권위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시던 시아버지께서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아주 절절히 매시라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아니면 남편이 진짜로 장가에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건지 뭔지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전혀 놓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저 애들끼리 서로 좋다고, 아니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희 집안에 귀한 따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분들 인상을 보니 너무 좋으셔서 제 마음에 있던 짐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결혼을 하라고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이 천지 고분을 못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걱정이 앞서는군요. 사위 걱정이 아주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몸도 비실비실하고 어디 이런 사람이 내 딸을 지켜줄 것입니까?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이 자리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자 부모님께서도 몹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허허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도 그런 자리에서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내는 아버지 행동에 당황스럽고 불편했지만 일단은 참아야만 했죠. 아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아직 30대도 되지 않은 20대 후반인데 왜 그렇게 빨리 시집을 가려는지 몇 년 동안 부모 품 안에 있다가 갈 때가 좋으려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정 엄마까지 아버지의 말에 따라 결혼을 더 늦게 하는 게 좋다는 의사를 비추자 어떻게 해야 할지 좌불안 마음이 들썩들썩 난리가 나더군요. 우리 집안에서 그런 말을 하면 충분히 시부모님께 기분 상하실 수 있고 무례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절히 여쭤보면서 상의해보면 좋겠다. 아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허락을 해주신 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은 많을 수 있겠지만 큰 병에 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편히 하세요. 우리도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쓸게요. 있으니까요. 머리까지 조아를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 화끈거리면서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시집살이를 당할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결국에는 제 뜻대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반대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난 이후에 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평소에 기관지가 상당히 약한 편이었는데 감기라도 걸리는 날에는 폐렴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항상 염려가 되어 하루 종일 옆에서 지켜보고 간병을 해야 했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오르는지 사람의 얼굴이 벌떡 익은 것처럼 열이 오르곤 했어요.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곤 했지만 저는 또 아픈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철없게도 좋았던 점은 남편을 돌보면서 함께 보낸 그 시간조차도 참 좋았었어요. 우리 남편은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주 아프고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쓰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눈치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저를 만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저와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돈을 벌고 있었어요. 물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은 꾸준히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꽤 괜찮았어요. 직장 생활과 비교하면 남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혼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서 일의 효율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동남아에서 가지고 온 라탄으로 만든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어요. 라탄 제품이 어느 날부터 인테리어 소품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사업 또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으나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남편이 혼자 1인 사업을 하다 보니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였어요. 남편의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 천식과 같은 증상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폐 기능이 약해서 태어났다는 것과 함께 어린 시절에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폐 쪽에 물이 차게 되면서 폐가 더 약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폐렴도 자주 걸리게 되었고 절대로 담배같이 기관지에 나쁘다는 것은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제가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슬쩍이 말을 만져보니까 열이 살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떡하지?
내가 오늘 하루 쉬겠다고 말을 하면 좋은데 연차도 없고 오늘은 꼭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봐야 하는 날이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이, 이렇게 열이 오르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회사 출근해. 나도 오전 중에 일을 좀 보고 오후에는 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까먹지 말고 회의 중이어도 무조건 받을 테니까 꼭. 남편에게 연락해서 신속히 출근해달라고 부탁하고 나갔는데 그 날짜 딱 집에 있는데 남편이 쓰러지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에 남편한테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아서 걱정되어서 점심은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급하게 걱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계속 거절만 나오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고 시부모님께서 빨리 우리 집으로 와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응급실로 옮겨져서 폐렴 증상이 심각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죄송합니다. 더 잘 살펴봐야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늦게 발견했으면 그건 그대로 문제가 됐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목숨을 살렸으니까 마찬가지야. 저는 그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남편의 사업이 꽤 잘 풀리고 있었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돕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버는 만큼 남편의 사업장에서 돈을 더 벌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 옆에서 하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로웠으며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했어요.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더 볼 것도 없이 찬성을 하셨지만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응고정 수입도 사라지게 되는 건데, 아니, 너네 부부 정말 괜찮은 거니? 사업이라는 게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건데 말야. 지금이야 유행 타는 물건이라서 수입이 많을지 몰라도 나중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회사에 붙어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아이, 물론 멀리 내다보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이랑 저랑 아이를 가지고 싶은 계획도 있고 임신 준비 중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육아를 하려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 불편할 텐데 지금부터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임신 준비 중에 있다고 아휴. 하긴 요즘은 육아 요식 내는 것도 엄청나게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해보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아, 잘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해, 우리야.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 중엔 임신만 좋은 방법도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아기라고 하면 껌뻑 죽으셨어요. 항상 손주 사진을 찍으시기에 저는 임신 이야기를 일부러 꺼냈고 결국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즉은 찬성이나 다름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사직서를 내고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어요. 퇴직금을 수령하자마자 저는 남편이랑 함께 그 돈을 들고 동남아로 여행을 갔어요. 라탄 제품을 직접 보고 새로운 디자인의 라탄 상품을 선택했어요. 들여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혼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 괜찮은 상품을 더 들여오자고 의기투합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직접 발로 뛰면서 물건들을 더 들여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말로 좋은 반응이 나타났고 저희의 사업은 한층 더 성장하였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아 의견 충돌이 거의 없었고 또한 제가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유행을 따라가는 부분에 전혀 모자람이 없었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부부가 생활하기에 무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여 신이 나 있던 우리 부부와는 달리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영업 부인을 하는 중인 다닥류를 든 현명한 부인으로 변모하였어요. 저희에게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 너 직장 그만둔 이유가 아이 가지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냐?
어찌 된 게 몇 개월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야. 너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임신이라는 건 하늘이 점쳐주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서로 몸 관리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친정에서도 제가 아이를 가지겠다고 말한 후 회사를 그만둔 지 시간이 흐른데 소식이 없어서 불안해하셨고요. 시댁은 더 했죠. 둘 다 이제 나이가 30대로 접어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대놓고 다달은 못하셔도 은근히 눈치는 주셨거든요. 저랑 남편이 부모님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임신을 하려고 꽤 많은 준비를 했는데 말이죠. 노력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가 잘 들어주지 않아서 매번 실패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살짝씩 눈치만 주시던 부모님들께서도 여유가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너희가 알아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임신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도 조상들 얼굴을 못 볼 만큼 슬퍼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 독자나 다름없잖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대를 끊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저희는 아직 젊어요. 요즘은 40대 중반이어도 임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물론 의료기술이 좋아졌고 시간 모두 많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아이를 가지려면 하늘에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부탁을 해야지 않겠네. 너랑 함께 교회에 가거나 기도를 올려보지 않을래? 우리 권사님의 며느리도 기도를 통해 임신했다고 하더라.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매일 교회에 출석하여 도장을 찍는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참석할 만큼 신앙이 깊은 분이었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한 이유는 오로지 제가 임신을 기도하여 성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무신론자라서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티를 내거나 하진 않았죠. 몇 년이 흘러 결혼 3년 차가 돼서는 시댁에서부터는 슬슬 나를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우리 아들이 몸이 약한 거지 뭐. 그쪽에 문제가 있으려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여자 탓이라고 하던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니 어쩜 나이도 아직 아주 어리는데 임신이 안 되냐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지를 당당하게 시부모님들에게 밀었어요. 거기 보시면 의사소견서에 써 있는데요. 몸에 아무런 이상 없고 자연 임신이 가능한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스트레스 주세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시부모님은 역시 본인 아들이 비리비리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건가 싶었는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검사까지 받으면서 남편의 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제 탓을 해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본인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인가 하면서 좀 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저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시부모님의 손주 타령 잔소리에 지쳐가고 있어서 한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매번 임신이 되길 기도했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운이 없는 건지 뭔지 아이가 들어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드려야 하나 싶어서 교회도 몇 번 따라갔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말마다 나 40대. 중반이 지날 즈음에 임신한 채로도 여전히 젊은데 왜 임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아졌어요. 임신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던 어느 날 우리 남편에게 큰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폐 기능이 약했던 우리 남편이 폐섬유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이었죠. 폐섬유증이라는 질병을 들어봤나요? 저는 처음 알게 된 질병이에요. 폐 조직에 만성 염증 세포들이 침투해서 폐를 딱딱하게 만드는 질병이었는데 폐가 원래 약했었던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나서 결국 의학적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질병을 알게 돼서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듣고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죠. 폐섬유증은 완치할 수 있다고 하여 약물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진행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배가 딱딱해지고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폐섬유 중증이었습니다. 이 병은 치료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부부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삼키지 못했고 병원 입구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30대인데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젊음을 가진 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죠. 의사는 우리에게 1년 정도만 남았다고 말했는데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고 말했어요.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시댁과 친정에게 소식을 알렸는데 시댁에서는 망연자실을 했고 우리 친정집은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이 폐섬유중에 걸려서 1년도 못 산다고 했다. 아이고, 내가 그랬었냐.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잖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정말 내 딸을 생각하며 말하는 건데 사별보다는 이혼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나는 진심으로 화가 났고 어떤 이에게서 원망을 가졌다. 그리고 누구보다 큰 실망을 했어. 아니, 나 혼자에게만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명히 사별보다 이혼이 나아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지만 우리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데 정말 열리받아서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앞에서 사별다 이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나한테만 따로 이야기를 해도 어이가 없는데 지금 시한부 판정 받은 사위한테 대놓고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아, 엄마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예,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당연한 거 아니니? 사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꼬리표인데 너는 몰라서 그래? 내 딸 생각해서 어미로서 말을 하는데 뭐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 가장 피해를 안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이다. 사별보다야 이혼이 낫지에 조이에 저런 비실비실한 놈이랑 결혼을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원 우리 딸만 남겨놓고 눈을 감으면 아, 자네 마음이 편할 거야. 날 가진 부모의 걱정이라고 생각해 하루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겠지. 친정 부모님의 그런 태도에 크게 실망하면서 시댁에서도 갑자기 태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1년밖에 못 살게 된 건데 당연히 그 안에 자식을 봐야겠지. 지금부터 부지런히 아이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 아이를 낳아야 해. 요즘은 정자를 냉동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비용만 지불하면 죽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올려두자. 아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조상님께 큰 절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기회가 얼마 없다고 생각해서 얼른 아들을 가져야 해. 나하라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된 잔소리가 시작되었고 요구조차도 법석이 되었는데 제가 어찌해서인지 전화벨 소리에까지 트라우마가 생겼다고요. 허구나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시모 덕분에 아직도 휴대폰 벨 소리를 무음 모드로 해두고 다녀요. 어젯밤 9시에 두 부부가 같이 자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놓아야 한다는데 양기가 가득한 방향이어야 한다더라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가져와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게다가 어머님, 기독교 아니셨잖아요? 저런 건 전부 다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왜 이러시는 거죠? 아니요, 아빠. 당장 우리 아들이 대를 끊고 있다고 하여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왜 죽음을 생각하게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언가의 예언은 틀림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미 죽을 사람처럼 의욕이 없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아이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고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죠. 임신을 즐기는 마음은 없죠. 당신이 정말 엄마가 되고 싶은 건가요? 아이는 혼자 키울 건가요? 그럼 어떻게요? 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임신의 위험을 감안하지 마세요. 가문의 기대치가 너무 상반됩니다.
어떤 면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뭘 더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그냥 양과 전화를 다 차단해버리고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가 임신에 대한 소리를 꺼내지 않고 감감무소식이자 시댁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번에는 또 어딜 다녀온 거야? 하루빨리 아이를 가져도 모자랄 판에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니고 있어? 제발 아이를 가지란 말이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죽기 전에 내 와이프랑 좋은 추억 쌓고 가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해서 임신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주냐고.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대로 정자 도려잖아요. 아, 전 죽어도 그런 듯 하기 싫었다고. 아니, 그게 왜 싫어? 아, 물론 내가 내 자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올리자고 한 것이 뭔지요? 그럼, 그렇게 문제일까요? 수치스러워서 죽기 싫다고 하고 싶지 않다면 혼자 없이 살아가야 하고 와이프에게 아이라는 짐덩어리를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면요. 아이는 우리 아이인데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태어난 가정이 슬픔과 외로움이 얼마나 클지를. 남편이 시부모의 등쓰미를 이길 수 없어서 정자를 얼려놓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배가 굳어도 사업에서는 손을 놓지 않고 안정화 작업을 거쳐 모든 것을 제 명의로 바꿔주었어요. 홀로 남겨지는 쟤를 위해 제가 혼자 사업을 이끌어야 할 때 모든 정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제 발자취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시작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느껴질 만큼 남편과 애틋한 시간을 보냈고 저희 부부는 마르지 않는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어요. 정말 눈이 깜빡할 사이에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결국 남편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또 눈물을 흘릴까봐 아픈 것도 꾹 참아냈던 남편이 산소기에 생명을 유지하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죠. 저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오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속까지 울렁거리면서 머리가 어지러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내내 장례를 치르며 울기만 울었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물 냄새만 맡아도 비릿한 것이요.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옆을 지키다 떠났으니까 너도 내 돌이 다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그만 친정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아이, 언제까지 사위의 자취가 묻어있는 집에서 혼자 지낼 수는 없지 않겠니? 친정으로 돌아오거라. 저는 몸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장례가 끝난 뒤에도 자꾸 미열이 오르고 밤냄새만 맡아도 역함이 올라오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두 줄이 선명하게 그려진 테스트기를 보고 놀라움을 넘어 한편으로는 경악스러운지 생기게 되었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는데 제 뱃속에 남편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산부인과를 찾아가서요. 처음에 팔을 보게 되어 임신 11주가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 소식을 곧바로 시부모님과 조카들에게 알렸더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시고 축하잔치를 벌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임신했으니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남긴 건 해내고 가는구나. 이제는 아이만 잘 지키면 돼, 라고 하시다가 우리 며느리야, 너 뭐 먹고 싶은 게 없니? 아, 아이고, 입 더 심하다고 했지. 아이고, 진짜 내가 뭐부터 해줘야 될지, 뭘 해줘야 하려나? 그와 반대로 친정에서는 정색을 하시면서 너에게 미친 거 아니냐? 고 하셨어요. 뭐, 어제 거제 임신했다고? 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없애자. 아이를 기를 지배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딸을 낳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결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가족 사이의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아야만 했거든요. 부엌에서 남편이라는 한 사람과 살았던 집에서 임신 과정을 겪으며 받은 사업을 꾸준히 유지해왔어요. 그렇게 10달 동안 뱃속 속에서 키워온 딸이 태어났어요. 시부모님들은 당연히 아들을 가졌을 줄 알았기 때문에 딸을 낳았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우리 가족에서 유일하게 남은 혈통이라고 생각해요. 아껴주셨어요. 제가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세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새로운 전세집도 구해야만 했고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데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도 못 알아보고 일에 치여 육아에 지친 채 있을 때 시댁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 만약 우리 며느리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떠난다고 하면 우리가 말릴 생각은 없다. 대신 우리 소녀 딸 크는 모습은 좀 지켜볼 수 있게 해주겠니? 친구들이 그렇게 손주를 키우는 것이 재밌다고 하더라. 내도 일을 하니까 애를 돌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친정에서는 제가 출산을 한 이후에 정말로 연락을 끊어 버리셨기요. 때문에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댁으로 합가를 한 이후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남겨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해, 2해가 흘러 이제 사별한 지 10년 차가 되고 아이가 9살이 되었어요. 딸이 9살이 되니까 아빠의 존재를 계속 물어보는데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슬퍼하라.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민지는 아빠가 놀이공원도 데려가주고 고민도 해줬다고 하더라. 너무너무 들어왔어. 근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태권도 학원이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나만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친구들이 솔직히 놀리기도 하고 아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제 가슴이 뭉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르시더니 뜬금없이 제게 몇 살이냐고 물으셨어요. 갑자기 제 나이를 물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노래로 딱 말하기 어려워요. 생각해보니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네요.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는 20대였는데 그렇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느끼네요. 우리 아들이 벌써 10살이 됐다니 혹시 나랑 만나는 남자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갑자기 남자 얘기가 나오네요. 매일 집에서 일만 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기만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남자를 만나냐고요? 혹시 이제 저를 쫓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에휴. 그러면 어디 좋은 남자 한 명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0년이나 함께 지내니까 나이도 많이 먹었고 시어머니에게 패 끼쳐서 미안해합니다. 떨었죠. 예, 내가 너를 쫓아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겠니? 그냥 내가 애를 키우면서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거기다가 요즘 우리 소녀가 자꾸 아빠 타령을 하는데 양 아버지라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 내 나이도 젊지 않니? 충분히 재혼해서 둘째도 낳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 나 한 번 믿고 내가 소개시켜주는 남자 한 번 만나라 봐. 결혼까지 하면 더 좋고. 아니 어머님, 저 정말로 쫓아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결혼은 왜요? 저 지금 생활도 만족스러워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면서 평생 같이 살래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둥지를 틀어야지.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주면 그 남자는 돈도 악수로 잘 벌고 춤은 하나 없이 바르게 살아왔다고 했어. 나이는 너보다 2살이 어리긴 하지만 아직 참가도 못 갔대. 안 그래? 그 일이 바빠서. 우리 며느리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냉큼 사진부터 틀고 왔어. 어머님이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은 정말 농담이었어요. 아, 저는 싫어요. 그냥 영원히 딸이랑 어머님, 아버님과 행복하게 지낼래. 혼자서도 괜찮아요. 요즘은 결혼이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둘러서 거절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자를 한 번만 만나보라고 계속 말하세요. 아니, 번듯하게 사는 사람이거든. 아, 우리 소녀딸도 아빠 타령하는데 이왕이면 어른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만나야지 사별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은 무슨 죄도 아닌데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의 아이. 그냥 밥이나 어떻게든 먹고 오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몇 날 동안 제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난리를 피우셨어요. 만나지 않으면 진짜 만날 때까지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딱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소개팅이 아닌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나온 남자가 남편이랑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 느낌이었어요. 물론 남편보다 훨씬 살집도 있고 건강해 보이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리만큼 남편이랑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죽은 남편을 생각도 나고 말하는 느낌까지 비슷해서 우리 남편이 사실은 환생을 한 것 같은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밥을 먹은 후 시댁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현관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서는 코치코치 물어보더라고 해요. 어때 어때? 내 말이 맞지? 건실한 사람이라니. 성격도 괜찮고 아주 유순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랑 딱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럭저럭 나이가 아무래도 다 있어서 그런 건지 뭐. 대화 자체는 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랑 대화를 잘 통하고 느낌이 잘 맞는 사람만큼 좋은 것도 없는 법이죠. 애미야, 나는 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것 같아. 나만 믿고 그 남자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정도 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시작부터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냐고. 갑자기 결혼부터 하고 함께 살라고 말을 하시는데, 아, 대체 왜요? 저러나 싶더라고요. 아니, 무슨 한 번 만나고 하는데 결혼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것도 제가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이상하잖아요. 하루 이틀 그러신 것도 아니고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오죽하면 옆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막 찔러댈 정도로 눈치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왜 저러지 하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굳이 지금도 아이와 함께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자꾸만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결혼을 하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대꾸를 안 하고 무시를 하면 귀에다 대고 말을 하시는데 진짜 이해가 되겠고요. 그 남자 있잖아. 연봉이 얼만지 들었니? 재산도 아주 두둑하게 모았다고 하더라. 이제 소녀딸이 더 크면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여태까지 10년이란 세월 동안 혼자 애를 키우며 잘 살아왔거든요. 남자가 없어도 죽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독수 공방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남자가 딱 좋아. 꼭 그 남자랑 결혼해야겠지요. 곧 몰아붙이는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일부러 외부에 일이 있어 나간다는 거짓말을 해 시댁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집을 나갔어요. 거실 소파 하나와 현관 근처에 하나 놓아두고 있었어요. 항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현관 앞에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집이 크지 않아서요. 그쪽에 설치해두면 웬만한 소리라도 작게 녹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저녁을 먹으라며 시어머니가 상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하고 몰래 거실에 설치해둔 녹음기와 현관 앞에 있던 녹음기를 회수해 방으로 가져다 놨어요. 아무렇지 않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실없는 이야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씻고 잘 준비해 방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틀어봤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어서 경악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림을 상상해 보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녹음돼 있는데 정말요. 기가 막혀서 원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아이, 하루빨리 손자를 해봐야 대가 끊기지 않을 거야. 시간이 더 지나서 제가 임신을 못하게 되면 어떡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징죽에 알아봤을걸. 아이유, 걱정 좀 그만해요.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결혼하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생각 있으면 들어먹겠지. 냉동 정자는 모래 잘 보관되고 있대요. 아이고, 세상 정말 좋아졌어. 어떻게 그런 걸 개발했을까? 돈만 내면 무기한으로 보관해준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나는 그 냉동 정자 보관법보다 결혼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뿐이야. 세상의 조건 하나하나 맞춰서 사람을 구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게다가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좀 까다로워 그러게요.
여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매칭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바로 시켰을 텐데요. 완전히 일석이조. 아니죠.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위장 결혼이 필요한 사람과 대를 이어 손주를 낳기 위해 시험관을 통한 방법이 필요한 여자랑 딱 맞죠. 둘이 결혼부터 시작해 임신이 잘 안 되는 핑계로 우리 아들의 냉동 정자로 시험관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계획대로 잘 되겠지요? 이런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되면 분명 난리가 날 거예요. 절대 비밀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남자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상관없어요. 아들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라서 상황을 모르기에 운이 좋아요. 계획이 성공할 때까지 절대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당히 임신만 하고 나면 우리가 나서서 다 터트리고 이혼시키는 게 돼 오갈 곳 없는 며느리가 어디를 가겠어.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지. 그럼 우리는 우리 손주를 보면서 행복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게 소개시켜준 사람은 무정자증의 여자에게는 관심도 없는 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남자 쪽 집안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고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 결혼이 필요해서 브로커와 연락을 요청한 것이었고요. 우리 시댁은 가남편의 냉동 정자로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혼을 빌미로 남편의 아들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런 짓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 전 정말로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다들 저를 속일까요? 위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잠들자마자 곧바로 시부모님 방을 찾아가서 그 녹음 파일을 들고 시부모에게 따지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고민해도 끝이 없었어요. 이 아들이 뭐가 중요해서 이런 일까지 하려고 하는 건지, 결혼을 시켜 시부모님을 시험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간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못 믿어서 왜 우리가 혹시 소녀딸에게 무슨 일을 하거나 까불 수 있는지 생각했을 때 성김이 나도록 녹음을 하러 나간 것 같아.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쳐가며 화를 내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나는데 그런 화를 내므로써 상황을 해소할 수도 있어요. 나라고요. 나 진짜 화가 난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얼굴을 보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하는 말에 시부모 둘 다 딴청을 부리면서 당연히 아무런 말도 못했죠. 지들도 솔직히 잘못된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다 알면서 욕심을 부린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치게 하면서 죽은 아들의 핏줄을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집착도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저 아이를 데리고 짐 챙겨서 나갈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실내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집을 떠나겠어요. 두 번 다시는 우리 남편의 핏줄을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참나. 그러니까 손주만 낳아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비해 왜 우리 아들이 얼린 냉동 정자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뭐가 그리 고고해? 시험관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부드럽고 명확한 어구를 사용하여 구조를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이를 원하신다면 대리모를 통해 입양을 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 딸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는 못 봐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를 사랑하며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짐을 정리하려던 차에 당장 갈 곳이 없어 결국 10년 만에 친정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분노하셔서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모든 물건을 챙겨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비난하며 제 뺨을 갈아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집안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상상도 못하시지만 지금은 아이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부터 나는 집안이 돌아가는 꼴이 마음이 들었어.
지금은 누가 누구의 뺨을 날린다든가 우리가 왜 무슨 대를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 손자가 필요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어디선가 우리 딸 가슴에 태모를 박아놓고 그런 소리를 하는 너가 진짜이냐? 만약 그러다가 저도 그쪽도 머리채를 잡고 싶어 할 때도 있었어.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그렇게 빡빡이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었어. 그런데 정신 차리자는 말에도 찍소리도 하지 않고 날 붙잡지도 않았어. 그 배신자들을 뒤로하고 나는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어.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고 그저 없었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화라는 것을 아예 끊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 공기까지 얼어붙은 느낌이었어. 그러나 우리 딸이 중심에서 애교도 부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너무 우리만 생각한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겠어요. 손녀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참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부둥켜 울면서 눈물 젖은 화해를 한 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댁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는 그 인간들도 우리 딸이 그리웠는지 날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거절했고 포기를 모르는 그 인간들이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서 손녀 다 얼굴 보기 해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물을 퍼붓고 소금을 뿌리며 그들을 쫓아냈어요. 지금은 열심히 남편이 물려준 사업도 잘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과도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화해를 이루며 딸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자아성찰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악플 대신 선풍 남겨주세요.